매우 화난 듯한 남녀가 차 안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6년을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은 사이인데요. 어느 날 동거남인 푸주샹 씨가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죠. 아내인 중우에는 아이 아빠를 수소문 끝에 찾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걸려온 연락에 중우엔 씨는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그곳에 있던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 웨이웨이였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란 이름 아래 남겨진 서명에는 분명 푸주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들을 데리러 달려갔고 고아원 측은 아이가 며칠 전 한 남성에 의해 맡겨졌다고 설명했죠. 중우엔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년을 함께 살았고 그 사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물론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정이라는 형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녀는 푸주샹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그가 일을 했던 택시회사를 찾아가 그가 운행하는 번호를 알아내 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이미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양칭. 그들 사이에는 이미 돌이 막 지난 아이가 있었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중우엔 씨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몇 주 후 지인의 제보를 통해 푸주샹 씨가 한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듣고 호텔 앞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앞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순간 중우엔 씨는 차문을 열고 내릴 듯 움직였지만 푸주샹 씨는 먼저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뒤따라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를 만나야 했고 아이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푸주샹 씨는 그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장 왜 따라왔냐고 소리쳤고 중우엔 씨는 아이를 왜 복지시설에 맡겼는지 따졌습니다. 푸주샹 씨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느라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우엔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온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아이를 위해 일만 해왔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중우엔 씨는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병원 진료부터 생활비, 하루하루의 육아까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가 아이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말은 서로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푸주샹 씨는 느닷없이 말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다는 말을 꺼냈고 중우엔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혈색이 차갑게 변해갔죠. 중우엔 씨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결심은 단호했고 감정 섞인 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자의 동행을 요청했고 푸주샹 씨와 함께 정식 친자 확인 기관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기 위해 아이와 두 사람의 검체가 모두 채취되었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오는 길 그녀의 표정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푸주샹 씨 쪽이 더 예민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일 리 없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양칭 씨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우엔 씨를 향해 날선 감정을 드러냈고 자신과 남편의 생활에 계속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우엔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결과만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3일 뒤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기자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중우엔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푸주샹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는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만 열 수 있다고 말했고 푸주샹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을 찢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믿겠다고 말했고 설령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양칭 씨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하며 중우엔 씨가 여전히 부당하게 자신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오가던 도중
중우엔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양칭 씨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결과를 함께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양칭 씨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도 이 과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순간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함께 따라 나온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혼란스러운 기색으로 중우엔 씨의 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아이를 먼저 보호자 쪽으로 돌려보내고 조용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른 끝에 마침내 중우엔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 가운데 검사 결과를 확인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와 푸주샹 씨 사이엔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푸주샹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양칭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거짓된 아이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중우엔 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낼 뻔했다고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중우엔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떨군 채 아이의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에는 어떤 놀람도 당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묵 속에서 중우엔 씨는 아이에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갈등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푸주샹 씨가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중우엔 씨의 다리 뒤로 몸을 숨기며 단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아빠, 가지마. 하지만 푸주샹 씨는 매정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기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양칭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중우엔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으로 입은 명예훼손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중단시켰고 세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후 중우엔 씨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중우엔 씨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두 번째 친자 검사를 받기로 합니다. 결과가 모두의 입장을 뒤바꿔 놓았지만 중우엔 씨의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혹은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보다 지금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일 역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이전보다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또 다른 남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고 상대는 이미 결혼하여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시도한 끝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검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우엔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씩 되돌려보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친자 확인 기관에 문의했고 그 남성의 유전자 정보를 다시 수집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이와 함께 또 한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중우엔 씨는 그 사이 학교에 아이의 서류를 정리하고 복지 관련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법적 부양자를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푸주샹 씨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아이의 법적 부정확인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며 어떤 형태의 책임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였습니다. 그는 기자를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며 더 이상 관련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중우엔 씨에게 또 하나의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중우엔 씨는 결과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서류 봉투, 익숙한 침묵,
그녀는 이번엔 아이를 동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자신 혼자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 일찍 도착한 그녀는 누구의 시선도 없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검사 대상자 두 사람은 부녀 관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검사도 같은 결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엔 낙담도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속엔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중우엔 씨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녀를 살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우리 둘은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아이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조용히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혈연보다 더 강한 감정이 두 사람을 묶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중우엔 씨는 아이의 학교와 복지센터에 서류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란 칸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는 그 어떤 법적 절차보다도 무거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의 보호자이며 돌봄의 주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중우엔 씨의 과거를 알고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중우엔 씨가 푸주샹 씨와 만나기 이전에도 연인이 있었으며 그 시기와 아이의 출생일이 겹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물었고 돌아온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남성은 지금도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직접 해당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중우엔 씨의 이름을 듣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와 만난 것은 사실이며 당시 관계가 잠시 있었던 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 아이에 대한 존재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사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그는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유전자 검사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중우엔 씨는 이번에도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간단한 검사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듯 순순히 검체를 제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는 말하지 못한 질문이 조용히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과거가 지금을 덮지 않기를, 진실이 다시 아이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녀는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에도 검사를 진행한 남성과의 짧은 마주침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결과 봉투를 함께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녀 관계가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아이의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었고 그는 사진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병원을 나섰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잠시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이후 시작됐습니다. 친자 확인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듯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받아들었던 그 남성,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된 그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우엔 씨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이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중우엔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를 위해 한 번은 만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남은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어른을 낯설어했고 처음엔 엄마의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둘 사이에는 간단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 속에도 미묘한 유사성이 오갔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건넸고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떤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아이를 주말마다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차후에는 공동 양육에 대한 논의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우엔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혼자 키워온 시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단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물학적 관계만으로 보호자 역할을 나누겠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일시적 호기심이나 감정으로 대할 수는 없다고. 그동안 부재했던 시간만큼 그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면접 교섭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그 말은 결국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우엔 씨는 다시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과 법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가 무엇을 느낄지 그녀는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어른들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중우엔 씨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잠든 후에도 몇 번이고 베개를 바꾸고 이불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생일에 맞춰 작은 선물을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서 전달하길 원했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중우엔 씨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건을 붙여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짧은 시간, 공공장소, 아이가 원치 않을 경우 즉시 종료. 그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장소에서 낯선 어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박스를 건넸고 아이는 주춤거리다 끝내 그것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과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남자의 다리 옆에 앉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흐르는 공기는 조용했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고 인형을 가방에 넣은 뒤 남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다시 엄마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우엔 씨는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남자 역시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이는 인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던 아이는 조용히 중우엔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고 아이의 작은 마음은 어른들보다 먼저 정리를 마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생물학적 아버지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고 지금은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우엔 씨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단독 양육자로 전환되었고 모든 서류에서 보호자란 칸은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인 중우엔으로 채워졌습니다.